이제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상승에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어디에 돈을 푸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다 발표할 거 발표했으니까 오히려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 4, 5%씩 반등하기도 했거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두지영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약간 중국 관련 네. 투자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증시가 4월만 해도 거의 최악이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빠졌는데 근데 그때 딱 저점을 찍고 뭐 JP 모건이라든지 월가에서 야, 이제 중국 증시 바닥이다 사야 된다. 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반등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다소 주춤한 모습인데 이게 약간 좀 상승 랠리가 끝났다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최근에 지금 워낙 시장이 다 흔들리고 있는데 가장 유일하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중국이거든요. 네. 네, 그 이유는 이번 지금 가지고 온 표에서 좀 확연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7월이 아직 안 끝나서 6월로 한 달 가져와 봤고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한국 같은 경우에 10% 빠졌었고 그리고 미국은 한 7%대 그리고 여타 선진국들도 한 4, 5%씩 빠졌었는데 중국만 독보적으로 한 8% 성장했던 게 6월 시장이었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을 견인했던, 중국 혼자 이렇게 성장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섹터 중에서 보면 이제 중국 증시를 견인했던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빅테크였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 바탕으로 또 중국 증시들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은 중국 증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 중에서는 기술주, 빅테크들 위주로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게 항생테크 지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생테크 지수 주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딱 저점을 찍고 지금 꾸준히 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오르고 있다가 7월쯤 보면은 다시 조금 꺾여서 지금 내려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반짝 랠리였냐, 다시 꺾이는 거냐, 아니면은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 거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상승에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는 이제 크게 저는 3가지 정도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계속해서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당연히 금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또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이 아예 막혔다.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게 코로나 방역 정책을 펼친 나라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명칭 자체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로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 0명 나오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명만 나와도 뭐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린다든지 이동 아예 금지 이런 식의 강력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런 기조가 하나 끝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서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다른 나라 대비해서 조금 더 펼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이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그리고 규제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빗장을 풀어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아직까지 기대 조금 더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제 걸려봤고 그렇죠. 사실 이게 0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아무도 안 나오게끔 방역 정책을 피는 거는 제 아무리 중국이라도 사실 불가능할 것 같고 그죠,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거의 끝나간다고 보는 거는 네. 예전만큼 그렇게 막 도시를 봉쇄한다든지 이제 그런 액션을 안 할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다행히 확진자나 사망률 추이도 보시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기조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뭐 중국의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가면은 또 끝이 없으니까 이제 수치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나 사망률도 작년 가장 심했을 때 이제 2020년 초반보다도 줄었고
그리고 3, 4월에 상하이, 베이징에서 큰 도시인데 퍼져서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다시 많이 완화가 되었다. 지금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률도 지금 여기 확진자로 보시면은 3, 4월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데 사망률은 훨씬 줄어들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 같이 조금 짚어봐야 될 텐데 이렇게 완화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6월 말 기준으로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익숙한 이 도널드 덕 보이시잖아요. 오, 그러네요. 이게 바로 가장 유명한 그 상하이 디즈니랜드인데요. 6월 말부터 상하이의 주요 이런 관광지들이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금은 뭐 적게는 20, 30%, 30, 40% 그리고 많게는 2배까지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뉴스 기사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도로가 막혀가지고 양보다 사람이 많다. 중국도 워낙 사람 많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찡청가 아까 설명드리다가 말았던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방역 정책이 완화됐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 완화가 뭔가 변화가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찡청가 별표기 취소입니다. 이게 캡처본 보시면 초록색 화살표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한동안 열심히 했던 QR코드 기억나시죠? 아, 네, 알아요. 네. 네, QR코드 찍어야지 밥 먹을 수 있고 뭐 어디 갈 맞아요.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일종의 방역 패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4일 동안의 이동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라 제가 만약에 위험 지역에서 왔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아프다던가 좀 감기 기운이 있다 이러면 여기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기가 되고 초록색으로 표기돼도 이 밑에 저희가 읽을 수는 없지만 뭔가 별표 달려있고 밑에 주석 같은 게 있잖아요. 화살표 네네. 밑에 이 얘기가 이 사람이 그런 감염성이 있는 지역에서 왔을 확률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별표 내용이 있으면 아무래도 초록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에서 이 사람을 이 표현을 보고는 받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통행이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들어올 때 격리까지 시킨다 이런 방역 패스였는데 이거를 별표기를 6월 말부터 안 하겠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염병 예방과 통제 및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광범위하게 사용자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취소하겠다 해서 이 방역 밑에 별표기가 사라져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바이두 같은데 검색 키워드에 뭐 별표기 취소 이런 키워드들이 상위 랭킹이 엄청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내부 통행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있다라는 부분 알 수 있고 최근 뉴스 보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더 완화하는 정책을 보여주겠다라는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방역 정책 기조 자체도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네.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주식시장도 거기에 걸맞게 상승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최근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0.4%예요. 네. 뭐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잘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의 지금 GDP 성장률 목표치가 올해 들어서 5.5%인데 사실 1분기도 안 좋았고 네. 2분기도 안 좋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3, 4분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률, 막 7%, 8%가 나와야지 그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건데 하반기에 과연 대폭 성장이 가능할지 뭐 이에 대한 뭐 중국 정부의 뭐 정책이라든지 네.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그 5.5%라는 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 자체도 두 개로 나뉘고 있긴 해요. 네. 하나는 5.5%에 대한 목표를 수정하는 거는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여태까지 뭔가 목표를 대폭 수정하는 걸 전례가 없는데 네.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 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그러면 목표에 대한 의미를 좀 재정의하지 않겠느냐. 경제 성장률 달성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5.5가 아닌데 이제 5.5가 맞는 것처럼 해석하겠다라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저도 후자에 좀 더 가까운 입장인데 이제 최근에 약간씩 5.5%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뉘앙스를 비치기는 해요. 그러니까 리커찬 총리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꼭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고용이나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7월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는 게 5.5%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목표 한 4% 이상을 놓고 지금 중국 경제가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와 고용 안전이 최우선이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도 허용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네. 그래도 그 정도의 수준을 달성하려면 중국에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강력한 무언가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러면 최근에 다른 나라 글로벌 국가들을 보면 예를 들면 미국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돈을 더 풀어서 여태까지 코로나 때 경기를 부양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경기 부양하려고 하면 국가들에서 쓰는 게 뭔가 채권을 발행해서 더 돈을 푼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데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41년 만에 최대치를 찍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네. 돈을 풀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중국에도 적용이 되냐라고 봤을 때 네. 다행히 중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의 경제 침체를 조금 더 먼저 겪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 맞아요. 중국이 작년부터 좀 안 좋았죠, 사실. 네, 맞아요. 중국이 작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부실 자산에 대한 우려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부실 자산에 대해서 퇴출시키겠다라는 것들을 공언으로 계속 내걸면서 실제로도 이제 뭔가 신규 대출 추이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 추이가 뭐 역대 최고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계대출, 부채 이거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대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었던 이유도 그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뭐 인플레이션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2.5 나왔거든요. 아, 진짜 많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8, 9 얘기 나오는데 네네. 물론 지금 일시적인 후행 지표다 이런 얘기는 있겠지만 그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돈 쓸 여력이 많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채권을 발행하든지 뭐 특별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경기에 돈을 풀어서 조금 더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한참은 남아있다. 카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러시아산 뭐 천연가스라든지 네. 원유 이런 거를 워낙 지금 싼 가격에 사고 있어가지고 그죠. CPI가 절대 올라갈 리가 없다고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고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아직은 여유가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작년에 헝다 그 네. 리스크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뭐 부동산 위기가 한번 왔다가 약간 좀 정책적으로 봉합이 되나 했더니 최근에 약간 좀 부동산 리스크가 다시금 막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증시도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중국 부동산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실제로 뭐 헝다 리스크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또 중국 경제 자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한 20-30%, 25에서 30% 정도가 부동산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면 뭐 중국 경제가 이대로 계속 갈 수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부동산 경기 말씀드릴 때 수요랑 그리고 공급 측면 네네. 이렇게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주택담보대출이죠. 네. 주담대 금리를 조금 낮춰준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100개의 도시들의 구매 제한령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펼치어서 조금 주택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실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달리 아직까지는 상반기 기준으로 부실 공사 비율이 한 3.8% 정도 돼요. 그리고 전체 이런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는 0.9조 위안이어서 한 1.7%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당대회가 열릴 텐데, 이제 그때 조금 더 부동산 기금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디벨로퍼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 최근에 어제죠. 7월에 나왔던 얘기를 보면 부동산을 뭔가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대로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견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을 계속하겠다, 도움을 주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맞지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진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국이 네. 그러한 뭐 정책적이나 아니면은 그 코로나 방역을 잘 이뤄내서 전반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 경기가 네.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투자 대상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정책을 잘 봐야 된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주목할 만한 투자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투자처는 어디에 돈을 푸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돈을 푼다라고 하면은 태양광,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돈을 푸는 거에 이어서 중국도 물론 계획 경제지만 돈을 푸는 것만으로 정책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 따라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이제 그게 바로 후자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항생테크 관련 기업들, 신혁신 성장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이제 그런 기업들은 사실 미국 빅테크도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이 되었잖아요. 맞아요. 20-30%가 평균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특히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셨던 뭐 알파벳, 뭐 엔비디아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많이 빠졌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비했을 때 중국 기업도 많이 빠졌지만 중국 빅테크는 조금 다른 이유로 빠지긴 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빅테크들이 올랐을 때 못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못 올랐던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중국 규제였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놔주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먼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제로 코로나 아무리 뭐 목표 중국일지라도 그게 가능하냐 앞서 말씀 한번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중국은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게 지금 10월이 중요한 날이거든요. 아무래도 10월에 지금 현 시진핑이 한 번 더 연임, 3연임을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사실 네.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아무래도 3년임 딱 발표할 때 모양새가 내가 이만큼의 멋진 공적들을 이루었고 뭐 제로 코로나 거의 달성했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더 목표 제시를 하면서 성장할 거다. 기대해 달라. 이런 모양새가 좀 더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각에서도 뭐 하반기에는 코로나 정책도 조금 완화를 해주고 제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모양새가 갈 거다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푸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를 풀어주는 것, 이런 빅테크 관련 기술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빅테크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 하도 공장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2000년대만 해도 2차 산업 비중이 한 50% 넘었어요. 지금 2020년대 들어서면서 50% 이상이 3차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중국의 대표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옛날 2014년 한 시계를 조금만 돌리셔도 그때는 비중이 한 20%가 채 안 됐던 통신, IT, 헬스케어, 자유소비재 이런 기업들이 지금 20% 이상 한 30%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를 살리려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파이가 늘어나고 있는 통신, IT, 헬스케어, 자유소비재 이런 쪽을 키우는 게 더 합당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 자체도 사신경제 위주로 조금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국 경제가 고도화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말씀드리면 4가지요.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 아무래도 한국말로 해석하다 보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중국식 해석이잖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한 디지털 관련 모든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결제부터 이커머스, 원격 의료, 블록체인, 3D 프린팅, 그런 산업들까지 다 키우겠다라고 해서 이쪽에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을 텐데 규제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정말 풀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래서 왜 푸는 건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규제가 왜 어떤 규제들이 있었냐라고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디지출싱은 해외 IPO 아예 못하게 규제를 해버렸다든지 직원 복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거나
너네 가격 담합한 거 아니야? 거래 유도 허위 판촉했네? 라고 하면서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제한을 해버렸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면 따라야지 어쩌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이 우리 이런 과징금 내느라고 돈이 없어. 우리 더 이상 성장 여력이 없어서 인원을 뽑을 수가 없고 감축해야 돼. 신규 채용을 안 하겠어는에 대한 발표는 물론이고 뭐 텐센트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이런 곳들은 인력 감축하겠다. 신규 채용을 안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현금으로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정말 돈이 없기도 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또 정부에 대한 하나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못해. 너무 어렵다 우리. 좀 봐달라 이런 목소리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제 2021년 중순 한 2월 18일 초중순에 보면은 2월쯤에는 가장 크게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그 다음에 4월에 플랫폼 관리 감독하겠다. 그 다음에 디지출싱 이슈가 나오고 11월에는 대형 인터넷 기업들 다들 공동이익 침해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정말 쭉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는 규제를 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월 시진핑 연임에 대한 예쁜 그림 만들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 또 하나는 지금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앞에서 물가랑 그 다음에 취업률, 안정적인 고용을 잡기 위해서는 5.5%를 포기해도 좋을 만큼 뭐 좋다고는 안 했지만 그럴 수도 있을 만큼 주목을 하자 그 두 가지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용이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써 있는 단위가 만 단위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이 다르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제 2000년도만 해도 뭐 114만 명이었는데 지금 최초로 2022년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대학생들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다 갈 곳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감축을 하겠다, 감원을 하겠다. 우리 있는 사람도 안 줄일 거고 그리고 신규 채용 지금 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실제 도시 실업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보면 지금 최근에 4월에는 플랫폼 규제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서 이제 플랫폼 산업 촉진 발표를 한다든지 중국에서 영어 강의를 하는 건 아예 금기시되는 상황이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뭐 메가스터디 같은 기업들이 인력을 다 해고하고 그런 사태들 거의 다 해고하고 그런 사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중국 라이브 커머스에서 영어 강의와 함께 제품을 판매해도 이걸 용인해 줬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암리에 규제를 풀어주고 허용해 준다라는 뉘앙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최근이죠. 알리바바 이중 상장 공시가 났어요. 이중 상장 공시가 났다는 것 자체가 뭐 다른 외자 자본들이 중국에 들어오기 더 쉽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중국에서 금징깃이 마음에 안 들어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중국에서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을 사실 거의 다 뭐 나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약간 중국 증시 뭐 그런데 이제 상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약간 좀 테크 위주의 그런 중국 증시 포트폴리오를 끌어가겠다? 좀 중국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좀 키워가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중 상장 공시라는 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도 상장될 수 있는 게 이중 상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도
이제 홍콩에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 가장 또 크게 피해 입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ADR 규제를 한다든지 이러면 거기 상장 폐지되면 내 돈 어디 가나 이렇게 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네. 투자를 또 꺼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장 폐지를 한다라고 해도 이쪽에서 거래할 수 있거나 이런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외자 자본들이 조금 들어오기도 더 용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시사하는 의미가 중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풀어줬다. 기존에 금기시하던 것들을 많이 이제 허용해주는 범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최근에 디지추싱에 대한 뭐 독과점 그런 결과, 규제 방법들이나 다 이런 게 발표가 됐는데도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발표할 거 발표했으니까 오히려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 4, 5%씩 반등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좀 그런 것 같네요. 일단은 시진핑의 3연임 네. 그때를 전후로 해서 무엇이든지 예쁜 그림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제로 코로나도 좋긴 좋지만은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잡기 위해서 경쟁 성장률도 올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은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그동안에 뭐 신재생이나 2차전지나 전기차 이쪽 워낙 좋았으니까 계속해서 네. 가는 거고 반대로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 이 중국의 빅테크 주식들. 그렇죠. 근데 그쪽을 좀 풀어줌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사실상 좀 기저효과라고 하죠. 네. 고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률이 확 올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쪽이 좀 매력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 투자하는 또 ETF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항생테크 지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지수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지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항생테크에 투자할 수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상장되어 있고 여기에 해외 미국에서 거래할 수도 있도록 상장되어 있긴 한데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거래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연금에서도 투자하실 수 있고 중개형 IS에서도 담으실 수 있고 하는 편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을 텐데 아까 앞에 지수 보여드린 것처럼 네. 등락이 워낙 컸어서 맞아요. 또 속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항생테크 인덱스를 기초지수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냐 한번 같이 말씀드리면 중국 대표 테크 기업들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고 그 돈을 또 연구개발에 넣어서 이 선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중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샤오미, 알리바바, 징둥닷컴, 메이투안, 텐센트, 써니옵티컬, SMIC 이런 기업들에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투자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많이 중국의 실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싼 가격에 기술력이 좋았던 기업으로도 많이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보니까 유럽이나 인도에서 싼 가격 그 이상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점유율, 스마트폰 점유율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샤오미가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전혀 감이 없네요. 그러세요. 인도는 좀 생소하죠. 네. 인도는 1위라고 해도 근데 사실 놀라진 않으실 것 같아요. 1위예요? 근데 왜냐면 인도랑 중국이랑 별로 안 좋잖아요, 사이가. 근데도 그렇긴 왜요? 하죠. 그런데 또 이제 아무래도 인도는 저렴한 핸드폰을 또 많이 아직까지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냥 저렴한 것에 대한 메리트만 있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유럽에서의 점유율이 지금 2020년에는 한 14%에서 지금 2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20%는 많이 올라왔네 싶긴 한데 좀 감이 어느 정도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가 21년 기준으로 한 30% 초반 그리고 애플이 20% 후반인 걸 생각하면 20% 초반인 게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카메라 관심 있으시면 독일의 라이카 네. 들어보셨죠? 네네. 그 비싼 카메라랑도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렌즈나 이런 부분 기술력으로도 더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해서 나머지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나 지금
징둥닷컴 같은 경우는 중국 아마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징둥닷컴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에 가깝게끔 지금 당일 배송, 이길 배송을 지금 하고 있어서 중국 같은 땅덩이가 워낙 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써니옵티컬이나 광학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글로벌리 유명한 기업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특이한 점이 항생테크 지수 같은 경우 지수 방법론에 보면 이제 IPO 패스트 엔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PO 상장했는데 이 기업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경우도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아무리 빨리 상장했어도 쉽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기 편입이 안 되는데 이 항생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IPO 패스트 엔터리라고 그런 요건을 달아놔서 만약에 상장했는데 이 기업이 시가총액 여기 포함되어 있는 지수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평균치보다 높다라고 하면 그 기업도 여기 지수에 포함이 돼서 내가 일일이 리밸런싱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유망한 혁신 기업이다, 상장한다 그런 것까지 다 챙겨가실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말고 이 레버리지 상품도 있잖아요. 저희 레버리지는 이번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나온 상품인데요. 네. 이제 항생테크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이 국내에는 없었는데 이런 수요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됐고요.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초지수 항생테크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고 이 지수를 이 2배로 추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가 끝에 붙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해지는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나는 항생테크가 주가 추이만 보셔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레버리지로 투자를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적합한 상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워낙 레버리지의 민족이라고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장에도 보면은 그 해외 역외 ETF나 역외 주식 결제하신 거 보면은 3배짜리 맞아요. 상품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성향의 분들에는 맞으실 수 있지만 이제 매번 나와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이제 기간 수익률로 보면은 일간 기초 지수의 2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기간 수익률로 2배가 아니라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변동이 클 수 있다, 조금 더 많이 클 수 있다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시면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꼭 지수가 뭐 떨어졌다가 원상 복귀돼도 레버리지 상품이 떨어졌다가 원상 복귀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죠.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일간 변동성의 2배를 추종하다 보니까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잘 감안을 하셔서 게다가 이제 중국 지수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미국이라든지 그거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잘 하신다면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를 최근에 특히 코로나 이후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못 하셨을 텐데요. 이제 이 힘든 장에서도 다양한 자산군 그리고 다양한 시장 한번 보시면서 성향에 맞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앞으로 이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고 한쪽이 무조건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투자는 또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리스크를 잘 해지를 하고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이 중국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지영 매니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